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불과 12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지분 100%를 상속받아 하루아침에 대표이사가 된다면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가슴 뛰고 부러우신가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회사를 물려준 부모님도, 여러분의 뒤를 든든하게 봐줄 조부모님도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장실 밖 이사회에는 호시탐탐 여러분의 경영권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들만 우글거린다는 사실입니다. 내 편을 들어줄 우호지분은 단 0%. 오직 여러분 혼자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한 기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 완벽해 보이는 금수저의 삶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저주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조선 주식회사의 신임 CEO, 단종이 마주한 현실이 정확히 이랬습니다. 단종은 불과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세종대왕에 의해 차기 후계자인 왕세손으로 책봉됩니다. 게다가 아버지 문종이 그토록 어렵게 얻은 금쪽 같은 외아들이었죠. 적장자 계승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던 조선이라는 기업에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본인까지 무려 3대가 연속으로 적장자로 이어지는 완벽한 정통성을 갖춘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비유하자면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지분율 100%를 확보한 셈이죠. 생전 할아버지 세종의 손자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바쁜 국정 와중에도 어린 단종을 등에 업고 어화둥둥 키웠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대로라면 단종의 경영 행보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소년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거대한 방패막이들이 하나둘 무너지며 비극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어야 할 할머니 소원왕후는 이미 세종 후반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단종을 낳은 어머니 현덕왕후는 출산 직후 눈을 감고 말았죠. 그리고 1452년 5월 마지막 남은 보호자였던 아버지 문종마저 재위 2년 만에 스르르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는 불과 12살이었습니다. 전임 회장님이 쓰러지자 지분 100%를 가진 12살 소년이 덜컥 조선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홀로 앉게 된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냉혹한 시장에서 서류상으로 찍힌 지분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대신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려줄 든든한 우호 지분, 즉 내 사람이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린 단종의 주변에는 비바람을 막아줄 왕실의 큰 어른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지만 철저하고 완벽하게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강력한 방패가 사라진 소년 CEO의 등장은 역설적이게도 사내의 야심가들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먹잇감이 나타났다는 거대한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권력의 세계는 단 1초의 진공 상태도 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 옥좌를 지켜내려는 소년의 힘보다 그 빈틈을 파고들어 옥좌를 빼앗으려는 어른들의 탐욕이 훨씬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죠. 이제 핏빛으로 물들 이사회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춥고 외로운 소년 CEO의 목을 가장 먼저 노리고 다가온 맹수는 누구였을까요? 단 4개월. 12살 소년 CEO가 취임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맞닥뜨린 첫 번째 거대한 허들은 바로 글로벌 신용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지분을 상속받았더라도 세계 1위 신용평가사이자 최대 투자자인 명나라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CEO의 명함은 시장에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조선 주식회사의 룰이 그랬습니다. 새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반드시 명나라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내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내야만 했죠. 이를 역사적인 용어로 고명사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최초의 해외 IR, 즉 기업 설명회 출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출장길이 너무나도 고되고 험난해서 사내의 그 어떤 핵심 임원도 선뜻 총대를 매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사를 대표해 깐깐한 글로벌 투자자를 설득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에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죠. 깊은 시름에 빠진 소년 CEO 앞에 마침내 서늘한 이빨을 숨긴 채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큰아버지,
왕실내 최고 실세 중 하나였던 수양대군입니다. 1452년 9월 10일 관직이 없어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 자신이 기꺼이 그 먼 길을 떠나겠다는 아주 겸손하고 헌신적인 제안이었죠. 어린 조카의 눈에는 그저 고마운 삼촌의 희생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대가 없는 헌신은 없는 법입니다. 수양대군의 이 자발적인 해외 출장은 철저하게 계산된 무서운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명나라라는 거대한 외부 투자자에게 사절단 대표로 온 수양대군이 과연 어떻게 비쳤을까요? 자연스럽게 조선 주식회사 종친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차기 리더로 각인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출장을 기점으로 수양대군은 사내외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립니다. 성공적인 IR 출장을 마치고 명나라의 든든한 신임이라는 거대한 프리미엄까지 등에 업고 화려하게 귀국한 삼촌을 이제 조정이라는 이사회 내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통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12살 조카가 텅 빈 사장실에서 힘없이 결제 도장만 만지작거리는 동안 야심찬 삼촌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거머쥐고 사내 우호 지분을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적대적 M&A를 위한 막대한 정치적 자본과 명분이 모두 장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패막이 없는 소년 CEO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사냥의 덫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죠. 자, 이제 완벽한 사내 권력을 쥐게 된 수양대군의 서늘한 칼끝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단, 하룻밤 만에 회사의 주인이 뒤바뀌는 그 잔혹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기습적인 이사회 쿠데타의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 하룻밤. 조선 주식회사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 모르고 잠든 사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든든한 임원들이 모조리 해고당하고 회사의 실권이 완전히 남의 손에 넘어갔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친척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참혹한 밤의 사건을 놓치신다면 권력이라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잔혹하게 작동하는지 그 진짜 민낯을 결코 이해할 수 없으실 겁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 사내 우호 지분을 폭발적으로 늘린 수양대군. 1453년 10월 그는 드디어 감춰두었던 날카로운 발톱을 자비 없이 드러냅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누이인 경혜공주의 집으로 다급하게 들이닥쳤습니다. 명분은 아주 그럴싸했죠. 어린 조카의 눈과 귀를 가리고 회사를 어지럽히는 간신배들을 자신이 직접 청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끔찍한 피해 숙청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업의 언어로 냉정하게 번역하자면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기습적인 이사회 쿠데타이자 폭력적인 적대적 M&A의 완성이었습니다. 단종을 곁에서 보위하던 최고위 임원진, 즉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은 무방비 상태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당한 주주총회 의결이나 적법한 이사회 절차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한 칼날만이 사내의 권력 지형을 단숨에 재편해버렸죠. 아버지 문종이 남겨주었던 그리고 단종에게 그나마 최후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었던 한 줌의 우호. 지분마저 그날 밤 갈기갈기 찢겨 소각되고 말았습니다. 무자비한 폭력 앞에 지분율 100%라는 서류상의 숫자는 그저 한낱 가냘픈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피비린내를 풍기며 조카 앞에 선 삼촌은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해야 하니 지금 당장 임원들을 소집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상징하는 명패, 즉 회사의 법인 인감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강압하죠. 살기등등한 무장병력과 삼촌의 압박 앞에서 옥좌에 앉은 13살. 소년 CEO가 할 수 있는 일은 공포에 질려 떠는 것뿐이었습니다. 애타게 살려달라 호소해보아도 자신을 지켜줄 어른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텅 빈 사장실에서 소년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완전히 강탈당하고 맙니다. 서류상의 대표이사 타이틀만 남은 채 이사회와 회사의 모든 통제권을 삼촌에게 내어준 처절한 허수아비 CEO. 당장 내일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 잔혹한 사내. 정치의 한복판에서 숨막히는 공포에 짓눌린 소녀는 과연 어떤 뼈아픈 타협을 선택하게 될까요?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한 어린 대표이사의 슬프고도 충격적인 백기투항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다음 이사회의 풍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로 누군가 경영권 포기각서를 내민다면 그 도장을 찍는데 과연 몇 초나 걸릴까요? 1455년 유니월 15살이 된 소년 CEO 단종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결단을 내립니다.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조선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즉 옥세를 넘기고 스스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표면적인 명분은 숙부의 덕망이 높으니 이 무거운 경영의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턱 밑까지 서늘한 칼이 들어온 상태에서 강제로 이루어진 처절한 백기투항이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양이라는 단어로 고상하게 포장하지만 기업 지배구조의 관점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강압적 인수합병, 즉 적대적 M&A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순간이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강제로 밀려난 단종은 상황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현대기업으로 치자면 실질적인 권한은 단 1%도 없는 허울뿐인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겁니다. 겉보기에는 전임 CEO에 대한 깍듯한 예우를 갖춘 평화로운 경영권 승계처럼 보였을 겁니다. 조카는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모든 실권과 지분을 포기하는 비참한 타협을 선택했죠. 옥좌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던 소년에게 어쩌면 이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가엾은 비상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회사의 모든 권력과 금고 열쇠는 새로운 정식 대표이사, 세조의 손아귀에 완벽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혹한 비즈니스와 잔인한 권력의 정글은 결코 동화책처럼 평화롭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막 회사를 집어삼킨 신임 회장 세조의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이사회 쿠데타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지분율 100%라는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전직 CEO가 같은 하늘 아래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제든 사내불만. 세력들이 전임 회장을 구심점으로 뭉쳐서 주주총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대한 잠재적 리스크이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권력이라는 탐욕스러운 괴물은 사내에 두 명의 태양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가려 했던 명예회장의 가련한 바람과 달리 산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이미 신임 회장을 몰아내려는 충성파 주주들의 치밀한 탈환 작전이 은밀하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천만한 산의 비밀 결사는 어떤 거대한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될까요? 이제 빼앗긴 회사를 되찾기 위한 진짜 충신들의 목숨을 건 이사회 반란극이 서서히 막을 올립니다. 1년.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허수아비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지 불과 1년 만에 사내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거대한 주주총회 반란극이 벌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빼앗긴 회사를 되찾기 위해 사내 최고의 엘리트 임원들이 비밀리에 뭉쳤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신다면 권력투쟁의 가장 처절한 클라이맥스를 영영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1456년 6월 신임 회장 세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내 비밀 프로젝트가 발각됩니다. 바로 집현전 출신의 전도 유망한 엘리트 임원들이었던 성삼문, 박팽년 등이 주도한 경영권 탈환 작전이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들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 죽은 6명의 신하,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회사를 탈취한 현 경영진을 몰아내고 정당한 지분 100%를 가진 전직 CEO 단종을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려 했습니다. 완벽한 보안 속에 준비되던 이 치밀한 적대적 M&A. 방어전은 안타깝게도 가장 뼈아픈 변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내부자 김질의 치명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가장 굳게 믿었던 동료의 입을 통해 이 은밀한 프로젝트는 고스란히 신임 회장 세조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경영권 탈환을 위한 주주총회 표 대결이 정식으로 안건에 오르기도 전에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사내 감사가 기습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사육신을 비롯한 충성파 임원들은 모진 고문 끝에 형장의 이슬로 처참하게 사라졌습니다. 단종의 복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마지막 우호 지분마저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시장에서 소각되어 버린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내 숙청 과정에서 튀어나온 폭탄 발언 하나가 단종의 숨통을 마저 조여옵니다. 혹독한 고문 도중 상황인 단종 역시 이 반란극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배후에서 승인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것은 신임 회장 세조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명분을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전직 CEO가 여전히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쥐고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니까요. 세조 입장에서는 회사의 잠재적 위험을 영원히 도려낼 잔혹한 칼날을 마침내 합법적으로 빼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숨죽이며 살아가던 명예회장 단종의 얇은 방패마저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사내의 모든 조력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지금 권력의 눈이 먼 신임 회장의 차가운 칼끝은 과연 16살 단종을 어디로 몰아넣게 될까요? 사내 어떤 네트워크와도 연락할 수 없는 첩첩산중,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단절된 지옥 같은 곳으로 쫓겨나는 소년의 끔찍한 물리적 고립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단 0%.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면, 그리고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내외 통신망이 완벽하게 끊어진 오지부서로 발령받았다면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1457년 6월 사육신의 경영권 탈환 프로젝트가 참혹한 비극으로 끝난 직후 신임 회장 세조는 전직 CEO 단종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인사 발령을 내립니다. 단종의 장인이자 마지막 남은 우호지분이었던 송현수마저 역모에 휘말려 숙청당하자 세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명예회장직인 상황에서 일개지방지점장급인 노산군으로 직급을 강등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한양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험준한 유배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그를 매몰차게 내쫓아버리죠. 이것은 단순한 좌천이나 징계성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임 회장이 사내외 어떤 네트워크와도 연결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완벽한 물리적 고립 조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청령포라는 유배지의 지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삼면이 깊고 거센 강물로 빙 둘러싸여 있고 등 뒤로는 깎아지른 듯 험준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천년의 감옥이었습니다. 나룻배를 타지 않고는 외부와 단 1%의 소통도 불가능한 완벽한 단절의 공간이었죠. 권력의 중심부인 조정이사회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한때 지분율 100%를 거머쥐었던 16살의 소녀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내 우호 지분은 이미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피비린내 나는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는커녕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말동무가 되어줄 비서실 직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감옥보다 더 숨막히고 서늘한 이 고립된 지사에서 단종이 유일하게 기댈 곳이라고는 오직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솟아있는 소나무 한 그룹뿐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의 슬픔을 듣고 보았다는 의미에서 관음송이라 불리게 될 이 두 갈래로 갈라진 소나무에 걸터앉아 소녀는 한양 본사에 두고 온 어린 아내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소리 없는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완벽했던 정통성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가장 잔혹한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단종이 느꼈을 끔찍한 무력감과 공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철저히 버려진 유배지에서 끈 떨어진 전직 CEO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달래며 숨죽여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이라는 탐욕스러운 괴물은 이 불쌍한 소년에게 단 한 줌의 평화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의 끈이 끊어지고 철저히 유폐된 이 가여운 소년에게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거대한 태풍이 미친 듯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고립된 청령포의 정막을 깨고 들려온 이 섬뜩한 반전의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권력의 시장이 이 가엾은 소년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한 마지막 청구서가 도착할 시간입니다. 단 2개월. 만약 여러분이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쫓겨난 오지지사에서 간신히 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단 2달 만에 또 다른 사내 반란의 중심에 강제로 소환된다면 과연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1457년 여름 하늘마저 이 가엾은 전직 CEO를 매몰차게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끔찍한 유배지 청령포에 거대한 홍수가 들이닥치며 거처가 몽땅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17살의 단종은 부랴부랴 짐을 챙겨 영월관하에 있는 관풍원으로 급하게 임시 사무실을 옮겨야만 했죠. 간신히 낯선 첩첩산중에 몸을 뉘고 절망에 적응하나 싶었던 찰나였습니다. 미처 짐을 다 풀기도 전에 한양 본사로부터 소년의 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끔찍한 비보가 또다시 날아들고 맙니다. 놀랍게도 단종을 다시 조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려는 두 번째 거대한 주주총회 반란이 발각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내 쿠데타의 주동자는 사육신 같은 일반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신임 회장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었죠. 경상도 지역으로 유배를 가 있던 그가 현지 네트워크와 결탁해 정통성을 가진 전직 CEO의 화려한 컴백을 은밀하게 도모했던 것입니다. 세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끔찍한 악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육신이라는 거대한 우호 지분을 피비린내 나게 숙청하며 사내 정치를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혈육인 친동생마저 등 뒤에서 경영권 탈환 작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경제학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혹합니다. 지분율 100%라는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전직 CEO가 시장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는 한 현 경영진을 끌어내리려는 적대적 경영권 분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는 서늘한 사실이죠. 아무리 현재의 이사회를 폭력으로 억눌러 놓아도 전임 회장의 복귀라는 명분은 언제든 불만을 품은 주주들을 한데 뭉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테마주가 되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냉혹한 시장은 태생적으로 두 명의 오너를 결코 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 신임 회장 세조는 마침내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가엾은 조카가 아무런 욕심 없이 유배지에서 숨죽여 지낸다 하더라도 그의 존재 자체가 회사 전체의 존립을 뒤흔들 가장 위험한 거시적 리스크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선조정이라는 이사회는 당장 노상군, 단종과 금성대군을 법대로 처형해야 한다며 매일같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루만 더 살려달라며 엎드려 떨던 17살 소년의 얇은 목에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날카로운 사형 선고가 턱 밑까지 파고든 겁니다. 우발적인 반란의 불씨가 완전히 소각될 때까지 사내 정치의 피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과연 옥좌를 찬탈한 피도 눈물도 없는 신임 회장 세조는 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영원히 도려내 버리게 될까요? 권력의 정글이 이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소년에게 던지는 가장 잔혹하고도 비참한 상장 폐지의 순간이 이제 막 서늘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단 한 명. 가장 비참하고 잔혹한 단 한 명의 피투성이 희생만이 역설적이게도 옥좌를 훔친 승자에게 가장 완벽한 사내 평화를 가져다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킬 힘이 없는 100%의 완벽한 지분은 결국 권력이라는 냉혹한 시장에서 어떻게 소멸하게 될까요? 1457년 10월 멈추지 않는 사내 반란의 불씨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신임 회장. 세조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결단을 내리고 맙니다. 사내 이사회에 빗발치는 요구를 핑계 삼아 눈엣 가시 같았던 전직 CEO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유배범의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통성을 가진 창업주의 핏줄을 시장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강제 상장 폐지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은 이 17살 소년 CEO의 마지막 퇴장 순간을 아주 기괴하고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내 감사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세조실록에는 단종을 돕고자 했던 임원들이 줄줄이 피를 흘리며 숙청당하자 극도의 두려움에 떨던 소년이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다고 건조하게 적혀 있습니다. 승자의 입장에서 쓰인 스스로 경영권을 영구히 포기했다는 아주 깔끔한 서술이죠. 하지만 다른 기록들이 전하는 그날의 진실은 훨씬 더 참혹하고 서늘합니다. 삼촌인 세조가 유배지로 직접 사약을, 즉 공식적인 사형 선고를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첩첩산중 유배지에 도착한 금부도사가 차마 이 가엾은 전직 대표이사에게 독약을 건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만 하고 있었다고 하죠. 바로 이때 권력의 생리를 꿰뚫어본 가장 끔찍한 야사가 등장합니다. 머뭇거리는 분위기를 파악한 하인 하나가 신임 회장에게 두둑한 특별 포상금을 받을 요량으로 소년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활줄로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든 삼촌이 보낸 사약을 받았든 혹은 탐욕스러운 말단 직원의 손에 암살을 당했든 그 잔혹한 방식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팩트는 단 하나입니다. 조선 주식회사의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상속받았던 소년은 자신을 지켜줄 단 한 명의 우호 지분도 남지 않은 강원도 영월의 춥고 차가운 방구석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도살당하고 말았다는 뼈아픈 사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적대적 M&A의 마지막 마침표가 이렇게 잔인하게 찍힌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이사회 정점에 섰지만 권력의 무게를 감당할 방패막이가 없어 처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단종의 살. 정통성이라는 최고의 자산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옥죄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지배구조 전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지킬 힘이 없는 권력은 폭력보다 더 잔인하게 짓밟힌다는 것을 말이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경쟁자를 제거하고 마침내 독점 경영권을 손에 쥔 승자, 세조의 밤은 과연 편안했을까요? 피로 물든 옥좌 위에 앉은 자들이 맞이하게 될 또 다른 잔혹한 권력의 청구서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역사적 기업 사냥꾼의 이야기에서 그 소름 돋는 해답을 확인해 보시죠.